안녕하십니까. 전하태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55번 문제부터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5번. 접속 매체를 이용하는 생물막 공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생물막 공법이라는 것은 부착 성장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답은 유지 관리가 쉽고 유기물 농도가 낮은 기질 제어에 유효하다. 맞습니다. 답은 수온의 변화나 부하 변동에 강하고 처리 효율에 나쁜 영향을 주는 슬러지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슬러지 평화 같은 경우에서는 부유 성장식이 되는 활성 슬러지법의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답은 공급 폐쇄 시에도 양호한 처리 수지를 나타낼 수 있으며 세정 조작이 용이하다. 자, 공급이 폐쇄가 되면 수처리를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정 조작이 용이하지 못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러지 발생량이 적고 고도 처리에도 효과적이죠. 슬러지 발생량이 적은 것은 막공법, 부착 성장시, 반면에 슬러지 발생량이 많은 것은 활성 슬러지법처럼 부유 성장식 같은 경우에서는 슬러지 발생이 많이 발생하죠.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5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기수원계 화합물을 함유하는 폐수의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무기수원은 일단 암기법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수원화 황화강에 이온 좀 붙여라. 그러면 수원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서 R라는 것은 뭐예요? 아말감법. 아말감법. 자, 그리고 황화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죠? 황화물 침전법. 자, 그리고 이온 좀 붙여라 해서 이온이라는 것은 이온교환법. 그리고 붙여라는 것은 탁 붙는 거니까 뭐예요? hợp 착이 되는 거죠. hợp착.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가 있나요? 답은 산화분해법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법은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기본적으로 꼭 활용을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리고 57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9.0kg의 글루코스로부터 발생 가능한 0도씨 1ATM에서 메탄가스의 용적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일단 여기서 0도씨 1ATM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를 하느냐 하면 표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C가 6개, H가 12개, O가 6개가 글루코스잖아요. 현기성분해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CO2와 CH4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CO2는 45%, 메탄이 55%가 발생하면 현기성 상태가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45 대 55는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얘를 반을 나누는 거예요. 얘를 반을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CO2 플러스 3CH4 이렇게 비를 놓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포도당의 분자량을 계산을 해보면 자, 12짜리가 6개, 1짜리가 12개, 그리고 16짜리가 6개. 그래서 18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80g일 때 CH4를 뭘로 계산하라고 그래요? 용적, 리터로. 그래서 기체는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g에 해당하는 최적이 리터, 밀리그램에 해당하는 최적이 밀리리터예요. 그래서 3 곱하기 22.4ml. 자, 그런 다음에 9kg이니까 g으로 환산합니다. 그럼 얼마를 곱하면 되죠? 10의 3승을 곱하면 g이 됐어요. 그래서 9 곱하기 10의 3승 g일 때 x. 따라서 대각선으로 곱해서 x가 있는 항으로 나눠주면 3360ml라는 표준 상태에서 메탄의 발생량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기체 같은 경우에서는 항상 최적이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22.4로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에 질량은 분자량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5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m의 삼성포대의 하수를 처리하는 하수 처리장의 1차 침전지에서 침전 고용물이 0.4톤 per day, 2차 침전지에서 0.3톤 per day로 제거되며 이때 각 고용물의 함수율은 98%, 99.5%이다. 처리 시간을 3일로 해서 고용물을 농축시키면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일단은 우리가 1차 침전지에서 침전되는 또는 2차 침전지에서 침전되는 고용물의 양을 이용을 해서 발생 슬러지량을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발생되는 슬러지량을 계산을 하는데 계산하는 방법은 제거된 고형물의 양에서 단위를 환산해 주기 위해서 비중량을 나눠줘요. 그런 다음에 100 나누기 100 마이너스 함수율로 보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해요. 1차 침전지에서는 0.4톤 per day예요. 0.4톤 per day는 400kg per day죠. 자, 그리고 2차 침전지에서 0.3톤 per day예요. 그러면 300kg per day죠. 미터의 삼성으로 환산해 주기 위해서 비중. 자, 여기서 얼마를 곱해주면 10의 삼성을 곱해주면 1이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비중량으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1000kg per 미터의 삼성을 나눠주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1차 침전지에서 함수율은 98%, 2차 침전지에서는 99.5%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98%, 99.5%를 대입을 해서 1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선러지량 20m의 삼성 per day, 2차 침전지에서 발생되는 선러지량 60m의 삼성 per day를 계산을 했죠. 그러면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더해요. 더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서 뭐를 줬느냐면 체류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단위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미터의 삼성 per day죠. 여기에 3일을 곱하면 뭐가 남는 거죠? 미터의 삼성.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계산하는 농축조의 크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하게 되면 자, 두 개를 더해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0 플러스 60이니까 단위가 미터의 삼성 per day. 자, 여기에 체류 시간 3일을 곱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240m의 삼성의 농축조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단위를 이용을 해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를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한 번만은 안 되고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이런 내용들을 익혀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5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번. 자, 하수 처리를 위한 소독 방법의 장단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ClO2는 부산물에 의한 청색증이 유발될 수 있다. 자, 그리고 나번 ClO2는 pH 변화에 따른 영향이 적다. pH 변화에 대해서 가장 민감한 게 뭐죠? 염소 소독입니다. 그리고 NaOCl은 잔류 효과가 작다. 여기서 NaOCl이 염소 화합물이죠. 염소 화합물은 잔류 효과가 상당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번 NaOCl은 유량이나 탁도 변동에 적응성이 쉽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NaOCl은 NaClO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답은이에요. 자, 그리고 팁에서 나와 있는 잔류성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염소 화합물은 잔류성을 가져요. 반면에 염소를 포함하지 않는 오존이나 UV는 잔류성이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드식을 이용한 세포의 비정식 속도를 계산하는 문제예요. 세포의 기질 농도가 200mg/L, 2분의 1 포화 농도가 50mg/L, 세포의 비정식 속도 최대치가 0.1 H-1. 여기서 H-1이라는 게 뭐죠? H-1이라는 게 per hour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per hour든 H-1이든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값은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모노드식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마이크로맥스라는 값은 여기서 최대치가 되니까 0.1 per day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S라는 값은 제한기질의 농도예요. 그래서 제한기질의 농도니까 제한기질 농도 200mg/L가 S가 되는 거죠. 그리고 2분의 1 포화 농도 50mg/L가 2분의 1이니까 우리가 반포화 농도라고 해서 KS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이크로맥스 자리에 0.1 per hour, 그리고 S 자리에 200mg/L, KS 자리에 50mg/L를 대입을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죠? 0.08 per hour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관리 요소 중에서 정밀도를 옳게 표현한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정밀도를 가장 옳게 표현한 것은 정밀도는 표준 편차에서 연속적으로 n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면은 정답은 뭐가 되나요? 나번이 되는 거죠. 표준 편차 나누기 연속적으로 n에 측정한 결과의 평균값, 그리고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61번의 정답은 나번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개 더. 여러분들이 정량 한계를 나타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량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10배 한값. 다시 말해서 표준 편차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정량 한계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 시험에서 상당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6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수산화나트륨 NaOH 10g을 물에 녹여서 500ml로 하였을 때 이 용액의 노르말 농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노르말 농도를 계산을 하는데 노르말 농도는 우리가 EQ/L라는 단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노르말 농도는 질량 나누기 부피 곱하기 1당량, EQ 나누기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질량이 얼마죠? 10g. 자, 부피 V는 500ml니까 0.5L. 자, 그리고 1당량에 해당하는 그람수. 그러면 NaOH의 분자량은 40g이에요. 근데 NA가 한 개이기 때문에 1당량짜리죠. 1과 1당량 동일해요. 그래서 1몰이나 1당량은 같은 그람수를 가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40g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나타내려고 하면 40g 나누기 1을 대입하는 거죠. 일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값이 동일하니까 그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0.5 노르말 또는 0.5 EQ/L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63번 문제입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의해서 분석할 시료를 채수 후에 측정 시간이 지연될 경우에 시료를 보존하기 위해서 4도씨에서 보관하고 염산으로 pH를 5에서 9로 유지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염산을 주입을 해서 pH 5에서 9로 유지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암기를 했느냐 하면 염5구에서 이렇게 나타냈잖아요. 그래서 암기법을 한번 보면 자, 폐인사 PCU 염5구에서 12시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폐라는 것은 페놀, 인산을 넣어서 pH 4 이하. 그리고 PCB, 유기인은 염산을 넣어서 5에서 9. 그리고 12시에 만나요. 시아는 수산화나트륨을 넣어서 pH 10 이상으로 조절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폐인사 PCU 염5구에서 12시에 만나요. 예외 현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5에서 9, 염산을 넣어서 5에서 9니까 요거죠. PCU 염5구에서. 그러면 PCB와 유기인이 해당한다는 소리겠죠. 정답은 라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바로. 자, 그리고 6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산성과망가상 관련법에 의해서 화학적 산소 요구량 측정 시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래서요. 자, 우리가 여기서 황산을 첨가하는 이유는 방해 물질 중에서 염소가 있어요. 그래서 염소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황산을 첨가를 하게 됩니다. 자, 염소이온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답은 나번이 정답. 그리고 6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이페닐 카바자이드와 반응해서 생성되는 적자색 착화물의 흑광도를 540나노미터에서 측정하는 중금속은 그랬어요. 지금 여기 핵심은 발색되는 색깔이 적자색, 그리고 흑광도의 파장은 540나노미터. 그러면 우리가 뭐를 분석하는 거죠? 육가 크롬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육가 크롬. 만약에 여기서 삼각 크롬이 나오게 되면 뭐가 하나가 초과될까요? 삼각 크롬은 우리가 발색이 안 되기 때문에 육각 크롬으로 산화를 시켜서 우리가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이라는 흑광광도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각 크롬을 육각 크롬으로 전환을 했을 때 뭐를 주입해야 되죠? 산화제. 그때 사용되는 산화제는 과망간성 칼륨. 그래서 과망간성 칼륨을 이용해서 육가로 산화를 시킨다는 말이 나오면 삼각 크롬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6번. 정량 한계를 옳게 표시한 것은, 정량 한계라는 것은 표준 편차의 몇 배? 10배. 그래서 표준 편차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 정량 한계가 되니까 라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6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칙 중에서 관련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자, 용기는 시험에 관련된 물질을 보호하고 이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밀폐 용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용기에 대한 정의는 아래쪽에 있는 것처럼 시험 용액 또는 시험에 관계된 물질을 보존, 운반 또는 조작하기 위해서 넣어두는 것으로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깨끗한 것을 뜻한다가 정의가 되는 거고, 이 물질은 밀폐 용기입니다. 그리고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 바탕시험 보정. 그러면 바탕시험이라는 것은 시료에 대한 처리 및 측정을 했을 때 시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뜻해요. 자, 그리고 조작한 측정치를 어떻게 빼주는 거죠. 그래서 바탕시험을 하여 보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빼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취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취한다. 그럼 여기서는 액체를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액체를 취했을 때는 부피 피펫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정밀이 단다고 했어요. 자, 정밀이가 나오면 저울이 나와요. 저울은 두 개가 있죠. 화학 저울이라는 게 있고 미량 저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8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망령화법에 의한 총대장균의 시험의 분석 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멸균된 핀셋으로 여과막을 눈금이 위로 가게 하여 여과장치에 지지대 위에 올려놓은 후에 망여과장치에 깔때기를 조심스럽게 부착시킨다. 자, 페트리 접시에 20개에서 40개의 세균 침략을 형성하도록 시료를 여과관 상부에 주입하면서 여과하고 멸균수 20ml에서 30ml로 씻어준다. 답은 여과해야 될 예상 시료량이 10ml보다 적을 경우에서는 멸균된 희석액으로 희석해서 여과해야 한다. 그리고 총 대장균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과량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시료량을 분석하고 한 여과 표면 위에 모든 형태의 집락수가 200개 이상의 집락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라번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실험에 관계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풀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총 대장균수를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여과량을 달리해서 여러 개의 시료를 분석하고 한 여과 표면 위에 모든 형태의 집락수가 200개 이상의 집락이 되도록, 여기 보면 집락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돼 있죠. 여기서 200개 이상의 집락이 형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을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실전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서 어떻게 답이 되는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답을 찾는 게 상당히 쉬워지고, 내용을 대충대충 보게 되면 나중에 실전 문제에서 똑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답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법이나 공정시험법은 말장난이 상당히 많아요. 라번이 정답. 자, 그리고 6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에 의해서 페놀류 시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가번의 정량 한계는 클로로폼 추출법일 때 0.005mg/L, 직접 측정법일 때 0.05. 자, 정량 한계를 기억을 했을 때 클로로폼이 글자 수가 많아요. 뭐에 비해서? 직접 측정법에 비해서. 그래서 글자 수가 많으니까 소수점 아래에 0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클로로폼 추출법은 0.005mg/L, 직접 측정법은 0.05mg/L가 됩니다. 그리고 완충액을 가해서 pH를 얼마로 조절하죠? 10으로 조절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발색되는 색깔은 무슨 색깔? 붉은색이죠. 붉은색의 안티피린 색소의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자, 그리고 흑광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수용액에서 그리고 클로로폼 용액에서 두 가지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수용액에서는 얼마로 나타내죠? 510나노미터. 클로로폼은 얼마로 나타내죠? 460나노미터. 그래서 두 개를 서로 바꿔서 파장을 바꿔서 또는 여기서 정량 한계를 서로 바꿔서 오답으로 출제를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번에 있는 내용과 라번에 있는 내용이 항상 정답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라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금속 성분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의 전처리 방법 중에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3분해가 어려운 시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3분해가 어려운 시료 같은 경우에서는
자, 우리가 어떻게 기억을 했죠? 3분의가 어려운 시료는, 자, 여기서는 자, 과산하에 이렇게, 과산하에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항상 뭐가 붙죠? 질산, 그리고 과염수산. 질산, 과염수산은 산화로 그랬어요. 산화. 그래서 3분의 산화. 이렇게 연관을 짓는 거죠. 그래서 답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우리가 암기법을 찾아볼게요. 가번에 보면 질산염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유기물 함량이 비교적 높지 않고, 그리고 금속 수산화물, 산화물, 인산염 및 황화물 함유하고 있는 시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항상 앞에는 질산이 들어가니까 염산하고 금속의 수산화물, 그리고 인산, 요 내용을 이용을 해서 암기법은, 자, 염산 임금 주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염산, 여기 있는 염산, 그 다음에 인이라는 것은 인산염, 금이라는 것은 금속,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기억을 하는 거죠. 자, 질산황산에 의한 분해는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기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황높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황산의 황, 높은, 많이, 많이가 높은, 또는 황당한, 이렇게.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황산, 당한은 다량 함유. 그래서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것은 질산황산법. 그리고 질산과염수산에 의한 분해는 유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면서 3분해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분해, 과염수산.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과산하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과라는 것은 과염수산, 산화라는 것은 3분해. 자, 그리고 질산과염수산, 불화수수산에 의한 분해는 다량의 점토질, 그리고 규산염, 그리고 과불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했을 때는 과불이 절규한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염소산, 불화수소산,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점토질, 요거는 규산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암기법을 이용해서 기억만 제대로 하면 답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70번은 답은이 정답. 자, 그리고 71번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BOD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상 BOD치에 대한 사전 경험이 없을 때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 폐수의 희석 배율은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 폐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적게 시료를 희석하는 거죠. 그럼 먼저 오염 정도가 심한 공장 폐수는 우리가 시료 중에서 0.1에서 1.0%, 그리고 처리하지 않은 공장 폐수는 1%에서 5%, 그리고 처리한 공장 폐수는 5에서 25%, 오염된 하천수는 25에서 100% 중에서 시료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심한 공장 폐수는 0.1에서 1.0%니까 라번이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풀이 있는 내용은 반드시 숙지를 해야지 답을 아주 쉽게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7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수온을 냉전기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으로 측정할 때 유리염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시약과 잔류하는 염소를 통기시켜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를 찾아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들 풀이를 보겠습니다. 유리염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이 있고, 염소를 통기시켜서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가 있어요. 그러면 유리염소를 환원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은 염산하이드록실아민, 그리고 염소를 통기시켜 추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가스는 질소라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답을 찾기가 상당히 쉬워요. 그러면 염산하이드록실아민과 질소가 정답이 되는 거죠. 따라서 가번이 정답. 반드시 풀이,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이해를 하게끔 풀이를 좀 나름대로 잘 정리를 해뒀어요. 그래서 그 풀이 정리된 걸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쉽게 찾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73번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의 이론적인 기초가 되는 램비어트 비어의 법칙으로 나타낸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자, 램비어트 비어의 법칙을 나타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자, 여기 농도예요. 그럼 빛이 들어가고 빛이 나가겠죠? 그래서 I0라는 투사광이 아니고 입사광이 되겠죠? 자, 입사광의 강도, 그리고 IT라는 투사광의 강도.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IT라고 비교하게 되면, 그래서 투사광의 강도를 기준으로 나타냈을 때 보통 많이 표현하죠. 그럼 미수광의 강도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로 표현을 해요. 자, 반면에 I0로 표현하게 되면 투사광의 강도 곱하기 10의 입실론 CL승에서 마이너스가 없고 플러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T를 기준을 하게 되면 지수에 마이너스, I0를 기준하게 되면 지수에 플러스가 들어간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근데 보통은 IT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IT는 I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입실론 CL성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되나요? 가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수를 취하게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되죠. 그래서 I0로 표현했을 때는 입실론 CL에 마이너스가 붙고, I0로 표현을 했을 때는 입실론 CL에 플러스가 붙는다는 것을 같이 기억을 해야 돼요. 둘 다 같은 식입니다. 자, 그리고 74번. 시료 채취 시에 유의사항으로서 틀린 것은, 가번에 보시면 유리 또는 부유 물질이 함유된 시료는 시료의 균질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채취해야 하면서 침전물 등이 부상하여 혼입되어서는 안 된다. 나번에 퍼클로레이터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를 채취했을 때 공기에 접촉이 없도록 시료병에 가득 채운다고 되어 있어요. 74번에 퍼클로레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공기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공기의 접촉과 관계없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료 채취방은 시료 항목 및 시험 횟수에 차이가 있으나 보통 3리터에서 5리터 정도를 시료 채취량으로 채취하는 거죠. 라번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의 분석용 시료를 채취할 때는 뚜껑의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뚜껑의 경막이라는 게 뭐냐면, 자, 우리가 채취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채취병을 닫는 뚜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시료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경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막을 만지면 시료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경막을 만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퍼클로레이터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공기와는 관계없고, 시료 채취 시에 시료 용기를 질산 및 정제수로 씻은 후에 사용을 해야 되고, 시료 채취 시에 시료병에 어느 정도를 채우느냐? 3분의 2를 채우시면 돼요. 그래서 공기의 접촉을 피하는 것은 가득 채우는데 그 외에는 가득 채울 필요는 없어요. 공정시험법에 따라서 우리가 시료를 채수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7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속류 중에서 유독이라 플라즈마의 원자 발광 공광법의 간섭 물질 중에서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지금 원자 흡수,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공광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과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이 있거든요. 그러면 불꽃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 그러니까 원자 흡수 분광광도 같은 말이에요. 광학적 간섭이 나타나고 물리적 간섭, 이온화 간섭, 화학적 간섭 네 가지가 나타난 반면에 유독이라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은 물리적인 간섭이 나타나고 이온화 간섭이 나타나고 분광 간섭이 나타나죠. 그래서 서로 다른 간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문제 조건에서 보시면 물리적 간섭 나타나죠. 자, 그리고 이온화 간섭 나타나죠. 분광 간섭 나타나죠. 그러면 화학적 간섭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죠? 화학적 간섭이라는 것은 원자 흡수 분광광도법에서 나타나는 간섭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쉽게 우리가 문제를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76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는 유기인 측정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가번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해서 나타난 피크의 유지 시간에 따라서 각 성분의 농도를 정량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유기인 화합물은 EPN, 파라티온, 메틸디메톤, 다이아지노, 펜토에이트 측정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기인이라는 게 농약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불꽃 강도 검출기 또는 질소인 검출기를 사용하고 운반기체는 질소 또는 헬륨을 사용해서 유량은 0.5에서 3ml/ml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잘못된 것은 가번인데, 자, 가번은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채소한 시료를 일단 핵산으로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실리카겔 또는 플로리실 컬럼을 통과시켜서 정제하고, 그 다음에 이 액을 농축시킨 다음에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주입을 하고 크로마토그램을 작성해서 유기인을 확인하고 정량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카본에 대한 설명이, 다시 말해서 카본의 원리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카본이 정답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